김용민 TV가 함께하는 평화나무 4주년 후원방송 진짜 평화가 이긴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부 진행을 맡은 신민정입니다. 평화나무가 깃발을 든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불법 선거운동의 장으로 만든 여러 교회와 목사에게 바른 길을 제시했던 평화나무인데요. 오는 1월 29일이면 창립 4주년이 됩니다. 더욱 단단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고자 오늘 7시간 릴레이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1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대 목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한 분을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성교육 상담센터 숨 대표이신 정혜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혜민 목사님은 네, 기독교 회복센터의 자문위원이신가요? 네. 어떻게 되십니까? 예, 자문위원이시고요. 네, 정말 네. 너무 귀한 우리 정혜민 목사님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신민정 준목님도 네.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셨고. 네, 제가 네. 문을 열게 돼서 매우 긴장됩니다. 네, 왜냐면 1부부터 이제 7부까지 자 이제 이 계좌에 찍히는 대로 네. 이 패널들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매우 1부 문을 여는 사람으로서 긴장이 됩니다. 게스트인 제가 더 이제 긴장이 돼요. 네, 특별하신 분을 한 분 더 모셔서 네. 부담을 나눠 갖겠습니다. 예. 자, 네. 그래요. 그제 평화나무가 시작한 지 이제 4년 됐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2018년 12월에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네. 근데 이게 한번 창립총회를 연다고 바로 그 설립 허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정관상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다 그 허가관청인 지자체가 다시 해오라고 다시 총회를 열라고 예. 총회만 5번 연 데가 있대요. 창립 총회만. 예. 저희는 다행히 2번째에서 돼가지고 2019년 1월 29일에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립이 이제 허락된 것이죠.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았고 그때는 박원순 시장 때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주 아슬아슬하게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평화나무 직원들이 얼마나 서류 처리를 꼼꼼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 그렇죠. 단 칼같이 하나의 합니다. 오차도 없이 예. 얼마나 신경 쓰고 하는지. 예, 감사원의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와도 네. 그 티끌 하나 문제 삼을 수 없을 겁니다. 예. 천사도 흠모할 완벽한 서류 처리. 오늘 그 목사님 모시고 네. 물어볼 게 참 많은데요. 아유, 일단 그 평화나무와 함께 하신 지는 목사님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8년에 11월 달에 이제 그루밍 사건 기자회견 하기 전에 실은 굉장히 많이 또 도움을 주셨고 이후로도 굉장히 또 말씀을. 이제 많이 예. 도와주셔서 실은 저희가 이렇게 그루밍이나 이런 그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이렇게 던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이사장님이셨고 아이고. 네. 그 당시에 이제 평화나무와 함께 갔죠. 저희가 거의 네, 카이로스에 카이로스와 저희가 함께 이걸 갔죠. 공론화했죠. 네, 그래서 네. 예. 모든 기독교 언론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알아도 별로 이렇게 보도해주지 않을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이거를 되게 같이 해주셨고 계속 매번 방송 때마다 막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을 뭐 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인천에 그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담임 목사예요. 아, 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부목사인데 그 아들 목사가 여러 미성년 청소년 네. 여성교우를 상대로 해서 연애하자 해놓고는 수없이 많이 이제 그 그루밍 성폭력을 했던 거예요. 그루밍 성폭력은 뭐냐면은 이게 성폭력은 이제 힘으로써 이렇게 막 상대를 겁박해가지고 성폭행을 가하는 거라면은 그루밍 성폭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하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잘 없었던 때였는데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혜민 목사님 등 이렇게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이 피해자들 상담하고 또 고발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폭행 가해자가 6년형인가요? 1심에는 7년이었고 예. 최종적으로는 5년. 5년형, 5년형. 아직 있습니다. 예, 그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최초의 그루밍 성폭력 판결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를 도출해내셨고, 이로써 그 담임 목사는 뭐, 완전히 그 자기 아들의 이런 이 비행을
방조하다 못해 조장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난도 받았는데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이 그 목사들로부터 또 지금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네. 뭐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듣질 않나 그렇게 그 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교인을 심리적 노예 상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성폭행을 가하는 일들 이게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게 그냥 방치된다면은 이러면 교회는 성폭력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평화나무께 저는 진짜 좀 빚을 진 그리고 아마 어쩌면 한국 사회에도 빚을 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떻게 봐서는 그루밍 그 사건 첫 번째 판례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게 평화나무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사장님께서 계속 도와주셨어요. 정말 너무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주셔서 저희 피해자들이 엄청 고마워했었죠. 감사했었고 아마 이렇게 든든하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그 정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던 게 기억납니다. 센 놈입니다. 네. 좀 이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피해자도 10여 명. 예. 아니 그 미성년 청소년 여교 그렇지만 피해자 15년 동안 네. 이 15년 목회자가 동안. 15년간 그 교회에 예. 전도사 목사 생활하면서 네. 거쳐가면서 저희가 확인된 피해 사실만 해도 네. 10여 명이 넘고요. 그리고 확인된 것만. 확인된 것만 더 넘습니다, 실은. 네. 근데 네. 이제 그 피해자분들이 공개를 꺼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제 아는 인맥을 최대로 동원해가지고 모든 기자님들 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어요. 기자회견이나 뭔가 이런 걸 좀 부탁을 받기 위해서요. 좀 취재라도 보도라도 기사도 부탁하려고요. 근데 다 팽당했습니다. 다 뺀지 뭐 어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표현 써도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네. 게 아유 목사님이 가서 막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못한대요 그러면서 뭐죠? 그 언론사 1층 로비에서 네. 막 우시고 맞아요. 막 그랬던 목사님이. 제가. 정혜 목사님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다 이제 못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김엄마 네. 우리 김 맞아요. PD님께서 예. 이거 카이로스에서 합시다. 네, 이때 갓 시작하실 때였는데 예. 이렇게 해줘서 너무 많은 기자님들과 사람들이 본다는 걸 저도 그때 처음 알았고 예. 너무 정말 왜냐면 되게 욕 많이 먹고 오해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론화 하는 데만 일조하신 게 아니라 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그 기자회견을 개최했죠. 네. 그런 다음에 이게 모든 변호사님들이 이 사건 패소할 거라 그랬어요. 아하. 왜?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미성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범죄 중에 처벌된 사례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길을 뚫는 거다. 그랬는데 1심에서 징역 7년이 나오고 비록 좀 깎였지만 최종 5년이 나왔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냐면요. 법원에서 앞으로 이런 그루밍 범죄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목록에 가중처벌이나 엄벌에 처해지는 직업군에 원래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거기 목사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그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네.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왜냐하면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그때만 해도 없었고요. 그리고 일단 사랑하는 사이라고 우기면 빠져나갈 방법이 맞아요. 없었던 네. 그리고 피해자가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뭐 폭력이 수반된 성폭행이 그렇죠. 네. 아니니까 정신적인 노예 상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또 보면 목사님 그루밍 성폭력에도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뭐 의존할 수 없는 어디 기댈 수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던가 네. 어디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네. 주로 피해자를 된다던가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 우리도 알게 됐고 네. 이 네. 사건이 참 그 중요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은 이제 어떤 일을 주로 하시길래 시청자 여러분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맡게 되셨는지 또 목사님 또 토닥토닥 성교육 혼자 고민하지 마라는 읽어보고 싶은 책을 쓰신 걸로도 알고 있어요. 네. 목사님 하시는 일 네.
그리고 계시는 곳 네.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성교육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상담을 함께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런 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기독교적 토양 위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보통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고발하고 막 사건 막 이렇게 막 피해자들 돕고 이런 네. 건 있지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상담을 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 센터는 이제 이런 뭐 피해자를 돕는 이런 사건을 공론하는 이런 일들도 하지만 특별히 더 이제 교회나 뭐 학교나 여러 현장에서 건강하게 성교육의 문화가 이제 토양이 제대로 이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 또 상담을 함께 병행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회복 네, 까지 네, 네, 일에 맞습니다. 다 힘을 쓰고 계시네요. 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루밍 얘기 계속 했었는데 네. 그루밍이랑 가스라이팅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그루밍은 뭐고 가스라이팅은 뭐고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실은 있을까요? 그루밍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에 이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아마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루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양이가. 네, 고양이 특별히 그죠. 그래서 뭐 털갈이 하거나 예. 막 이렇게 하는 걸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애완동물 길들이듯이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고 세뇌시켜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이제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그루밍. 네. 뭐 유독 이제 성범죄 용어라고 이제 쓰이진 않고 지금 네.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용어와 함께 좀 이제 혼용되어지는 것들이 가스라이팅인데 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 영국에서 1938년도에 이제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했던 그 연극에서 이제 비롯된 이제 용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나 이 집단이 개인이나 집단들을 대상으로 이제 은밀하게 의심의 씨앗을 품어주는 심리적인 조작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본인에게 개인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내가 네. 내가 틀리나? 이상한가? 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 상대가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뭐 상대를 나에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너는 안 돼.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 당사자에게 너는 이렇게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바로선 존재가 아니야. 그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또 굉장히 그 의심을 심어주는 행위라면 이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요. 그런 심리적인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데 뭐 가스라이팅은 좀 의존하게 만든다면 이 그루밍은 조금 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약간 추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종교적인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단 뭐 지난번에 나오셨던 그 목사님도 계속 저희가 이거 가지고 얘기를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막 추종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죄책감을 좀 악용을 한다면 이 그루밍이 경우에는 굉장히 가해자에 대한 의존, 고마움, 그리고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죠. 고마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혼용되어서 사용하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이 정도로. 심리적 지배. 네. 이거로 보자면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공통점은 이제 암시를 준다는 거죠. 계속해서. 암시를 준다는 건 뭐냐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암시를 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두 개가 똑같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고 네. 따라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자꾸 제 남편 생각이 나요. 왜요 또? 남편인 걸 봐주시는 제 남편한테 많이 하는 대사 같은데 자꾸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반성하게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실제로 저 그루밍 세미나 때 그쵸. 이렇게 발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본인이 아내를 가스라이팅 했다, 네, 그루밍 네. 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정말? 왜 너를 의심하지 않지?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목사가 나서서 교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막 종교적으로 그루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인데 자신과 목사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혼동을 줌으로써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믿는 것은 목사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등치시켜 가지고 그런 기독교 신앙을 자신에 대한 숭배로
네. 막 그 둔갑시키는 그런 인간들도 많이 있는 거죠. 뭐. 기독교 신앙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 특정 정당을 찍어주는. 그렇지. 예, 그 특정 정당은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그루밍 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킨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노무현 재단 전 그 유시민 이사장님이 그 정당은 신이 내린 정당이다.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뽑아주니까요. 예. 예, 그런 정체 영역도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 있다. 그래서 그 평화나무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맞서서 싸우는. 저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만 제대로 혁파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세상 앞에 당당한 어떤 자존감을 가진 스스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그런 시민으로 거듭난다면은 저는 이 세상에 개혁이 안 될 게 없다.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지배받지 않고 당당한 개인으로 선다면은 아니 불의를 보고 어떻게 참습니까? 맞서야죠.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스라이팅과 맞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특히 종교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가스라이팅 그루밍과 맞서 싸우겠다. 그 사실은 선거 때 말이죠. 아무개 정당 찍지 마라. 아무개 정당 후보 찍어라. 뭐 이러는 거.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 그루밍입니다. 그렇죠. 종교 네.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주를 따르서 섬기라는 가스라이팅도 문제지만 그 가스라이팅 한 성도들을 상대로 정치 영역과 손잡고 영향을 끼치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우리 네. 사회에서. 그러니까 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쓰셨던 이 그루밍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평화나무가 태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실 때 그 무렵은 아직 평화나무가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네, 맞아요. 2018년 말이었으니까 2018년 12월에 그래서 평화나무를 생각했고 그래서 2019년 1월에 창립이 됐고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는 저희 평화나무가 전광훈과 싸우는 단체 이렇게들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 일환이에요. 예. 저희가 네, 가스라이팅 그렇죠. 그루밍과 싸우는 운동의 그 일환이 바로 전광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인데 이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게 된다면 적어도 개신교 안에서 특정 목사에 의해서 그렇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는 그래서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찍어라 말라 했을 때 그냥 다 넘어가는 그런 교인 수를 줄인다면은 이거는 종교개혁 더불어 정치개혁이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화나무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밀어주시고 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뒷받침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해주신다면은 우리 사회 개혁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평화나무 후원 회원이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평화나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후원하기 클릭하시면은 정기 후원 회원 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요. 문자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전화드리겠습니다. 010-2611-5040, 010-2611-5040이고요. 이도 저도 불편하다. 전화로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2-6406-0507 다시 한번 02-6406-0507번으로 문의해 주셔도 되겠고요. 지금 바로 이쪽인가요? 네, 이쪽. 네, 이쪽에 지금 하단에 후원 계좌번호가 지금 떴죠. 하나은행 179-910041-36704 179-910041-36704 하나은행으로 후원금 일시 후원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에도 목사가 가해자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나쁜 범죄자로서 목사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 성인지 감수성들이 너무 목사님들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네. 이 성인지 감수성 자체를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 네. 아직 그 이 시대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감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뭐
무슨 교육생들 교육해야 된다, 무슨 인턴들 교육해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교육이 필요한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지금 한국의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사업장에도 사람 수가 일정 이상이 딱 돼버리면 네. 사업장 안에서도 이제 성교육을 받게끔 네, 법이 네.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가에서 제재를 받지 않는 성교육을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유일한 곳이 저는 교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물론 신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신학생들은 또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성교육과 음. 교회 현장에서 실은 직접 또 받아야 되는 성교육의 결은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는 거기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자체가 교회 안에서 말하기에는 불편한 거죠. 이게 뭐 성인지 네. 감수성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난 지금 한국에 계신 교회는 이 정말 여기야말로 필요한 동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게 네. 이 저 전광훈 씨 같은 경우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자기 아내 때린 얘기를 아주 그냥 뭐 네, 뭐 그렇죠.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내는 때리면 안 된다. 네. 이 수준인 거예요. 그건 필요하지 당연히. 네. 이 일제시대 그 말기를 다뤘던 드라마였는데 제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아녀자가 남편에게 대들기를 내가 가르쳐주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패고 있는 거를 되게 정당하게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지. 지금 그 수준으로 지금 정광훈 씨는 네.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목사님들 되게 많으세요. 많으신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흔히 뭐 빤스 목사 우리는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굉장히 그게 심각해 보여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그룹일수록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거기 안일수록 성범죄가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 신학교에서도 그리고 뭐 지금은 여성 목회자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우리가 뭐 신학적인 그 부분도 좀 넘어서서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요. 굉장히 이게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의 성범죄 결국에는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을 던져야 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실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일반 현장에서도 네.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 또 네.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또 일반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성교육을 하다 보면 항상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제가 오늘 MC는 아니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그 통념으로 자기 그 동안의 어떤 살아온 삶의 그 어떤 그 경험으로 네.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예, 저는 그런 걸로 네. 정의합니다. 그 실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왜 제가 여쭤봤냐면 네. 굉장히 많은 교육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놀라운 것은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보시면 그 우리나라에 아직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요. 네. 합의된 개념이 없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찾아온 개념만 쭉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이다. 이건 어떤 한 포털 사이트에 적혀 있는 건데 어렵죠 말이. 이게 법조계에서 쓰였을 때에는 뭐 성범죄 사건 등을 어떤 뭐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2021년이죠. 네. 열린공감 TV에서 저희가 한참 이제 뭐 했을 때 가짜 미투 방송을 저희 센터랑 같이 했을 때 처음으로 다뤘던 게 바로 이 성인지 감수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하기 2018년도에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등장했는데 그 사건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 미투 사건이었거든요. 네, 가짜 미투 사건이었는데 거기 안에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그냥 판사가 이야기했던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만 여성 단체들이나 여러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단어에만 이렇게 보시는데,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좀 우리가 좀 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게 어떤 사건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그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는지는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짜 미투 사건이었는데 대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진짜 미투로 결론을 내버렸다. 그런 저희가 말씀이신 그때 이제 거예요. 탐사 그 열린공감 TV랑 같이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제 아마 좀 지난 이제 영상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방송을 그때 한 몇 달에 걸쳐서 했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혼재돼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네. 그 차원이 아니죠, 사실. 한 그 교회 내의 그 성차별, 네. 특히 그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전무하다시피 돼 있는 것은 이건 좀 세상의 다른 사례들과는 좀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네, 보는 네. 부분이, 아니 이거 진짜 완전히 1차원적으로 그 성경에서 나오듯이 여자는 교회에서 뭐 수건을 뒤집어 써라 뭐라든지 입 닥쳐라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죠. 우리 지금 사회에 그 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그 잣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 나오면 말이죠. 제가 절망했던 부분은 전광훈이 자기 아내 때린 걸 너무 그 막 무용담처럼 늘어놓는데 아멘 아멘이래요. 손 들고 하면. 뭐 2년 전이나 하는데도 아멘해. 네. 그도 제일 큰 목소리로 아멘하는 분들이 어머니들. 나 참 그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자기 딸들이 그 결국 본인 자신도 피해자였을 텐데. 참. 어쨌든 이 평화나무가 하고자 하는 길, 또 가고자 하는 길은 뭐냐면은 모두가 주체적 개인으로서 맞아요. 존엄성을 인정받고 뭐 남녀, 뭐 빈부 이런 차별 없이 차이 없이 당당하게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누가 감히 그 상대를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좀 특별한 용어 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지사지예요. 그냥 맞아요. 그 맞아요. 입장이 되어보는 네. 거고, 그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교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목사님들이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도 떨어지는 역지사지가 안 되는 정도라면 설교를 하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상담하신 네. 또 대처하신 그런 네. 사건들 중에 야 이건 정말 엽기적이다라고 싶으신. 교육 가시면 이렇게 좀 의외의 질문들도 받고 네, 그러실 것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막 그 정광훈 목사처럼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교회에서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더한 거는 우리가 이게 가스라이팅 당했고 그 교회 안에서 여성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그루밍 당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제가 뭐 극단적인 케이스는 어느 교단에 가서 이제 거기는 참고로 이제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곳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세 개예요. 네, 세 근데 개. 제가 네. 거기에서 이제 교회에서 성문제가 터진 거죠.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중직자들 대상으로, 거기는 담임 목사님도 포함되어 계셨어요. 거기에 이제 성교육을 하러 갔었는데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께서 제가 이제 밑에서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시더니 어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도 안 부르세요. 어이, 거기 키도 작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위로 올라가서 하지. 왜 밑에 내려와가지고 하냐고. 딱 강의 중간에 바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농담도 던지고 좀 편한 상황에서 강의를 하려고 갔다가 제가 이제 PPT를 껐죠. 예. PPT를 끄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거기다 대놓고 아이고 젊은 여성 목사가 와서 불편한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시냐. 그럼 저도 지금부터 불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PPT를 끈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그 장로님께서 본인의 이런 음란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상담하셨어요. 대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시면서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 자기가 좀 왜곡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장로님도 되게 어떻게 봐도 순수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후로 굉장히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가면 이제 어떤 교단의 어떤 분위기, 여성을 바라보는 신학적인 차이에 의해서도 저는 이제 가면 그런 교회일수록 훨씬 더 저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게 되면 설교단에는 못 세우고 강의는 뭐 해주겠다. 이런 교회들도 아니,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뭐 그래도 투톱에 해당하는 교단의 목사신데 네. 목사로 인정 안 해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단도 목사님한테 내줄 수 있어요 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진짜 많이 계신데 아직 여전히 좀 그런 교회들도 남아 있고 여성 목사님이라서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머리 색깔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 이래서 우리 교회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 또 한국의 우리 목사님들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미국을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제가 영어를 좀 했었어야 되나요? 미국에서 왔다고 대통령처럼. 네. 그래서 그런 예, 경우들이 예. 있었죠. 몇 마디만 영어로 섞어주시면 요즘 유행이거든요. 이 소리 엄보다는 에로 하시면은 더 유행을 잘 따라가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목사님 가짜 미투 사건 얘기해 네.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이 미투가 가지고 온 그 긍정적인 부분이 네. 있지만 정말 이 미투 때문에 또 억울한 피해자들도 많이 생겨났거든요. 맞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지 네. 참 어려워요. 실은 굉장히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외에 다 이어지는 건데요. 이걸 굉장히 잘 지켜야 되고 하는 건 맞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무조건 여성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여성들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 안에서도 저희 센터에서도 실제로 퍼센테이지적으로 보면 굉장히 남성들이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는 남성 피해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여성이 가해자의 자리에 서기도 하거든요. 실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여성이 가해자로 어떻게 섭니까? 요즘은 연상연하 커플들도 많아졌고 또 어떤 지위를 활용해서 여성 교사라든지 요즘 저희 막 심심치 않게 그런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보면 저도 굉장히 하는 경우가 이제 남성들이 피해자로 이제 찾아왔을 때 그때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사건을 들여다보는데요. 근데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너는 남자라서 여자라서 이런 이유로 피해 당하지 않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이게 이제 미투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너무 여성 중심주의로 가다 보면 이게 가짜 미투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루밍을 하고 나서 저희 센터에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저 그루밍 피해자예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대다수가 이제 대부분 이제 여성들 이제 찾아오시는데 저희 이제 센터는 미투 사건도 하지만 가짜 미투 사건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어떤 가해 행위가 드러나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피해자들도 본인이 피해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본만 지키시면 된다. 기본이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로스 체크가 계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크로스 체크. 그래서 그래서 피해를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도 충분하게 듣지만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기본만 지켜주더라도 이런 가짜 미투가 훨씬 딱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 특별히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이 여성일 경우에는 그냥 두말하지 않고 이런 전문 센터들도 너 피해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거기 안에서 더 이제 과장된 이야기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또 다른 실은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는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게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약자들을 낳게 되는 어떤 그런 양면성을 낳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그럴 때는 저희가 기본만 지킨다면 훨씬 더 이런 가짜 미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개념 없이 여성들을 함부로 비하하고 그리고 남성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예, 전혀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상황과 사정과 형편을 살피지도 않고 함부로 던지는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2차 가해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과도하게 성인지 감수성을 마치 무기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어떤 사익과 보복 행위를 위해서 요거를 내세워가지고 무고한 남성들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 집안과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미 피해를 입고 나서 백날 첫날 나 이거 무죄 나왔습니다. 나 이거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미 사회적으로는 낙인 찍히고 주홍글씨가 박혀버리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미 사람들은 사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저 사람은 옛날에 구설수 오르는 사람 아니야? 옛날에 성추행범이었잖아. 옛날에 성폭력 혐의로 뭐 문제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가짜 미투의 가장 심각한 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기본이다. 네.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면 가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맞아요. 기본이다.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이 미투 가짜 미투 사건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오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냐, 뭐 증거 중심주의냐, 뭐 이런 걸 따지고 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증거물을 남기기가 참 어려운 어려워요. 그런 특성이 있긴 하잖아요, 네, 네. 목사님. 이 말을 신뢰하려면 우리가 뭐 어떤 특징을 좀 인지하고 이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이 사건을 인식하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가 생긴 이유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특별히 성폭력 사건을 이렇게 다룰 때 남성 위주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려고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사건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도 네. 실은 남성 또는 가해자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모텔에서 숙박업소에서 성범죄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여자가 모텔에 따라 들어간 게 그게 이미 성관계를 허용하겠다라는 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가해자와 남성 위주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특별히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범죄에서 취약한 그런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해는 네. 아무런 뭐 자료나 이런 거 필요 없이 피해자의 말 한마디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실은 정말로 뭐 몇 년 전에 일어났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성범죄를 할 때 뭐 일어나는 상황이 좀 이상하니까 녹음을 할까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물론 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목격자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무시하고 피해자의 말만 가지고 하자. 이게 이제 실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아닌데 그렇게 아예 모든 자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법원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일관된 진술을 네, 피해자의 일관된 얘기하죠. 진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 판단하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 센터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와 심도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은 이게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전문가가 아예 그 관점을 너무 이쪽에 치우쳐서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했을 때 넌 피해자야 라고 바라보면 이 전문가도 그 이야기가 일관적인지 구체적인지를 판단하는 게 흐려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체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대한의 증거와 최대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자들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본인의 어떤 이런 상황 뭐 정확하게 그 장소나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이에요. 되게 이게 바뀌지 않는데 이게 거짓으로 이제 진술한 이제 만들어내는 피해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관되지가 않고 장소가 뭐 예를 들어 산이었는데 갑자기 강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확 흐트러져 버리는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은 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건 전문가의 몫인 거죠, 실은.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함부로 거기에 있어서 너는 피해자야 혹은 너는 가해자야 라고 지목해놓고 그 사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저희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크로스 체킹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기본이라는 그래서 거죠. 한번 그 정인 목사님이랑 저랑 아주
혼돈의 도가니에 빠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적이 그러실 것 있었냐면요.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카이로스에서 공론화 하기 전에 저희 평화나무에서도 사건을 다루기 전에 크로스 체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일방적인 주장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피해자도 울고 자기가 이제 피해를 당했다 네. 그러고 가해자도 또 심지어 꼭 그런 가해자 놈들 특징이 부인을 데려와요. 만삭인 부인을 데려와서 그 앞에 또 울면서 자기 그런 적 없고 또 그 부인도 자기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랍니다. 서로 울고 서로 그런 적이 없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장만 갖고는 그리고 또 이 가해자들이나 그런 사람이 울 때도 그 거짓 눈물인지 진짜 눈물인지 확인이 어려운 게 옛날에 그 인천 네, 그 그 목사님도 친구도 그죠. 2시간을 그 사람도. 울었죠. 네. 근데 울 때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콧물도 하면서 이 근육까지 경련을 일으키면서 얘가 진짜 울면은 얘가 발발발 떨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메소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심지어 피해자도 그렇게 웁니다. 근데 당연히 울겠죠. 근데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진짜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을 제가 정인 목사님이랑 같이 이 피해자 가해자를 만나면서 야 이게 주장만 갖고는 맞아요. 정말 쉽지가 않구나. 이건 양쪽이 그렇게 거의 연기 또는 진심을 담아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네, 쉽지 않은데 기본만 잘 지켜주신다면 훨씬 더 어떤 거든 가짜 미투든 아니면 그 진짜 미투든 정말 피해자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말 여담인데 네. 정말 여담이고 네. 이건 뭐 쓸데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걸 축약한다면 이 부분 나만 날려도 될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모텔로 같이 가면은 네. 그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99.9%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네.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내담자 중에 어떤 내담자가 있었냐면 진짜로 친했던 거예요, 가해자랑.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냥 연애 관계? 네? 연애? 아니 연애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친한 관계였고 예. 그래서 그냥 뭐 요즘은 그 숙박업소를 가는 게 우리는 생각에 굉장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요즘 101%입니다. 예. 예.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모텔이나 숙박업소들이 컴퓨터가 잘 되어 있는 방들이 많아요. 게임하려고. 네, 게임하려고. 그리고 중간에 저도 좀 그러는데요. 저도 이건 뭐 정말 여담입니다만, 저도 중간에 제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나 너무 뭐 강의하거나 일할 때 너무 졸려서 잠깐 낮잠 낮잠 좀 자러. 자러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모텔을 이제 대실해서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젊은이들한테는 약간 뭐 파티하거나 아니면 그냥 놀고 쉬고 파티룸 개념이 막 그런 많죠. 개념으로 네.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또 저 전기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여름에는 뭐 네. 호캉스는 아니더라도 모강스. 네, 맞아요. 그건 너무 비싸니까. 네. 넷플릭스 네. 되고 네. 배달되고 네, 그래서 컴퓨터 잘 되고 저희 내담자 중에 한 명도 정말로 게임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같이 그랬다가 그 사람 그 가해자가 그 게임을 잠깐 하는 동안 잠깐 5분만 잠깐 누워서 좀 너무 졸려서 자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아하. 근데 그랬을 때 실은 경찰관들한테도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어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CCTV를 확인했더니 너무 웃으면서 둘이 들어갔는데 둘이 들어갔으면 그런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피해자 이게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예, 거야. 맞아요. 그게 바로.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다. 네. 아까 목사님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가해자에게를 함부로 가해자라고 판단하지 말 것이라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목사님 말씀 중에 당신 피해자예요라고 함부로 그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피해자를 또 피해자라고 함부로 네.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말씀도 좀 기억에 남네요. 왜냐면 저희 센터에 그루밍 당했다고 찾아왔었는데 근데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 자료만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 그 6개월간 네. 그 사람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또 알려고 한다면 알아야 되니 좀 달라라고 했더니 자꾸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에 받아냈어요. 받아내서 저희 담당하는 연구원과 앉아서 봤을 때 결론이 뭐였냐면 이건 그루밍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정말로 가해자 측에서 막 한참 할 때 했던 정말 연인 간의 관계였는데 거기 안에 뭐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너무 상대가 괘씸하니까 이걸 성범죄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꿨는데 저희가 쭉 이제 그런 크로스 체킹을 하고 쭉 봤더니 이거는 가짜 미투다 해가지고 그래서 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만 기본적인 부분들만 증거 자료를 좀 더 확보하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실은 이것은 피해자를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그 피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 사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좀 심심치 않게 좀 가짜 미투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그래서 명확하게 상황이 그 파악이 되기 전까지는 너 피해자야, 너 가해자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진짜 실제로 가해자라고 판결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제 카이로스에서도 굉장히 이제 공론화해가지고 그 사람은 결국 징계를 받은 가해자이긴 했는데 제가 초반에 너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줬더니 그 사람이 본인이 이제 제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저한테 이제 막 얘기하다가 실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피해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명확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이게 좀 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행태 중에 또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남녀 간에 성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 교육자가 알면 꼭 같이 불러요, 둘을. 맞아요. 그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한테 제일 답답한 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들 교회에서 성 문제가 터졌어요. 성도들끼리. 아니면 막 터졌는데 그럼 목사님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자리에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했더니 뭐 사안이 너무 크면 이거를 뭐 그 다르게 하겠지만 사안이 봤을 때 좀 해결을 가능하다 싶으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화해할 수 있게 합의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찌됐건 피해를 호소하고 또 가해자로 지목당한 그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같은 곳에서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또 이제 예컨대 중직의 뭐 아들이 이 교회 내에서 이 말하자면은 성폭력을 행사했다가 걸렸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똑같이 대해야죠. 실은 똑같이 대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실은 그래서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공정하게 한다.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사건을 이렇게 한 가해자가 중직자예요. 예를 들어 중직자 가족인데 그 중직자가 11조를 너무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실은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그 문제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회자들께서 정직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진짜 거기에서 저는 판결이 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 피해자는 청소년인데 걔만 교회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 안 다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럴 때는 대부분 이제 조용히 덮거나 그러니까 가해자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실은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는 그 성범죄 케이스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 만약에 중직자 가족들이나 그렇게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들여다보면 그 중직자 분께서 너무 교회에서 큰 역할을 맡고 계시는 건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서 이럴 때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진짜로 목회자로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객관적으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목회자가 진짜로 나는 한 양을 위해서 목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이 건물과 이걸 이걸 지탱하기 위해서 나는 그 중직자분을 양육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셔야 된다. 경상남도의 어떤 교회인데 이거는 뭐 성폭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한 학생이 친구들로부터 그야말로 따돌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또 같은 학교 다니는데 근데 그 가해 학생들 부모님들이 다 중직이고 또 피해당한 학생은 이제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시는데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으신 편은 아니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 가해자들을 교회가 감싸고 그래서 평화나무가 한번
네, 신방을 기억나네요. 갔죠. 네. 거기를. 그러니까 요즘 신방, 넷플릭스에서 네. 굉장히 유명한 요즘 더글로리 네, 송혜교가 그거 송혜교 나오는. 그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송혜교는 네. 부모가 울타리가 없고 네. 가해자는 너무 다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들이고 그런데 거기 안에서 그걸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처벌해야 되는 교사가 결국에는 그 가해자 편 들거든요. 가해자 편을 맞아요. 드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저건 단순하게 뭐 학생의 어떤 그런 학교의 학교 폭력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현장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네,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목회자분들도 좀 뼈아프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실시간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하는데 저도 이분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예수님이었으면 노끈 만들어가지고 노끈으로 그냥 참교육을 참교육을 하셨겠죠. 참교육시켜주셨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피해 여자 아이들은 네. 결론 헌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딴 교회 가도 돼요. 근데 중직자들은 헌금 많이 내잖아요. 건축헌금도 내고 지금까지 교회 11조도 많이 내는데 그 자녀가 저지른 성범죄 공론화 시켜가지고 교회법상 치리하거나 징계하거나 문제 삼아봐요. 그럼 딴 교회 가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네. 공식적으로 그 피해 학생을 돕고 피해와 치유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주고 네. 교회적 문제로 하고 그리고 그 중직 장로나 권사 아들 치리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교회법적으로도 그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도 피해자잖아요. 자식이 그랬으면은 예. 그래서 이거를 교회적으로 공론화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덮는다. 예. 덮는 순간 저 지옥의 불구덩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중직으로 불리는 뭐 장로나 뭐 안수집사나 권사 이런 사람들의 그 아들의 그 뭐 딸의 비행을 덮지 않았을 때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 재정에 어떤 빈틈이 생겼을 때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일로 인해서 정의를 따르다가 좀 손실이 나면은 그거 다 메워주신다는 게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네. 뭐 그 하나님 말씀 좀 따르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항상 그건 중직의 돈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네. 전님을 따라서 쩐님을 따는. 쩐님을 따는. 저희 목사님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네. 저희 지금 4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아유, 게스트들 네. 준비하고 계셔서 그 네. 목사님 정말 궁금한 건 아까 그 목사님들 막 가해자와 피해자 동시에 네.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교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아까 좋겠어요. 가장 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발 이제 두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부르지 마시라. 네, 그 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대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셔라. 크로스 체킹.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좀 경악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성범죄나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는 기관에서도요. 네. 가해자는 안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지만 가해자 측한테도 실은 반박 기사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언론상에서도 그건 되게 그 반론. 하나의 그죠 네, 반론. 반론. 네. 그거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이것처럼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만약에 된다면 네. 그때는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엄하게 네. 규정 치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가해자가 돌아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여기 교회에서만 자르시면 안 돼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게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역자예요. 네. 그럼 그 사역자는 교단과 노회와 여기에 다 옮기죠. 이야기를 해서 네. 계속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 교회 안에서만 조용히 덮고 이 사람을 쫓아내요. 그럼 그 사람은 조금 자숙했다. 자숙도 아니죠. 조용히 있다가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서 또 그 일을 맞아요. 해요. 노예 정도. 네, 그래서 옮기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과 함께 하실
하실 것을 또 요청을 드리고요. 가해자 처벌하는 데만 포커스 두지 마시고 피해자들이 이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는 교회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마셔야 된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울러 또 가해자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교회, 다른 지방의 노회에 알리는 것도 그 사람한테 충분한 책임을 지라 이 차원 아니겠어요? 네. 예. 너 나가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좀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하여튼 평화나무는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런 부조리들을 지금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개선할 길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교회 내의 어떤 자정과 개혁을 위해서는 이 평화나무라는 단체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내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세상 앞에 또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종교가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교회도 바로 서고 사회도 바로 서는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4년 된 평화나무 참 많은 일들을 한 듯하지만 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평화나무가 앞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래 계좌로 일시 후원해 주시거나 지금 전화번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026406-0507로 전화하셔가지고 또 정기 후원회원으로 함께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평화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일부 함께 하셨는데요. 로마가 많은 그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속이고 평화다, 평화롭다. 이게 바로 이게 평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진짜 평화는 드러내고 문제를 드러내고 싸우고 제대로 소리를 내는 그런 평화였어요. 평화나무가 그런 진짜 평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평화나무 되겠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가짜 평화입니다. 지금 이 팍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진짜 평화를 위해서 아래 계좌로 평화나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검 하나. 네, 이유는 아니고 검인 걸로.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전민기 씨 그리고 정민현님 함께 모시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1부 마지막의 순서로는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로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영상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2부 준비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노래란 노래인데 예전에 그 1990년대 초반에 이 일본의 그 철도 민영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싸우다가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어요. 200명 가까이.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살아서 인간의 노래를 부르자 그런 내용인데 자 영상 보시면은 알만한 얼굴 2명의 얼굴이 나옵니다. 화장을 안 해서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